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낸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도 의도적으로 머리를 쓴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줄 썼다가 걸리는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4대 보험만 있으면 되겠네. 개인회생을 시작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친척 가게에 이름만 걸쳐놓고 취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또는 다른 직업이 있는데 소득을 숨기려고 그건 현금으로 처리하고 월급이 낮은 직업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4대 보험만 등록했다 이런 경우겠죠. 법원에서는 취업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시킵니다. 최근 취업인 경우에는 더더욱 어떤 경위로 취업했는지 진술을 시키고 실제로 계좌에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 내역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기간 내내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신청해서 10월 1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6월 말에 7월 말에 8월 말에 9월 말에 매달 월급 받는 것을 계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만 하나 걸쳐 놓으면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적발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담보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기 직전에 마지막 담보대출 받아서 어디에 쓰면 되겠지, 또는 청산가치가 너무 크니까 지금 즉시 담보대출 땡겨서 재산 가치를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인데 담보대출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2억은 남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청산 가치가 2억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 기간 동안 2억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2억을 36개월 내에 변제하려면 한 달에 최소 월 555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힘들죠. 월 변제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대출 더 땡겨가지고 재산 줄이면 되겠네요. 시세가 5억이니까 담보대출 기존에 3억 있으니까 추가로 담보대출 2억 더 땡기면 재산가치 0원 돼버리니까 청산가치 0원이면 내 월급 200만원 어디 가서 취업하면 200 빼기 1인 생기비 154만원 하면 월 46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월 변제금 500만원 이상 하는 게 46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대출을 땡겨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5억짜리 부동산에 3억 담보대출을 땡겨서 2억의 순자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치 2억이라는 게 나의 청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 대출을 2억 더 땡기면 부동산 가치는 0원이 되지만 추가 대출 땡긴 2억 그거는 내 통장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예금 2억이 청산 가치잖아요. 부동산 2억이나 예금 2억이나 재산 가치인 건 매 한 가지죠. 아니 그러면 받은 2억을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한테 옛날에 빌린 돈 2억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편파 변제한 것도 어차피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든 대출을 더 땡겨서 예금으로 변형시키든 그걸 누구한테 갚아가지고 편파 변제를 하든 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돈을 숨기고 있든 어떤 경우든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거는 원칙상으로는 동일하다. 자, 세 번째, 자주 수를 쓰시는 게, 그러면 지금 집이나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배우자한테 줘버리면 되겠네. 지금 내가 소유하는 빌라가 2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으로서 2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청산 가치 2억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청산 가치라 하면 나의 재산과 유사하니까. 그렇지만 저 빌라 2억을 팔아서 2억이라는 예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배우자한테 주면 그냥 증여를 했든 옛날에 빌린 게 있어서 편파 변제로 갚았든 간에 증여든 변제든 간에 줬다 하면 그것 또한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양쪽 경우가. 또 네 번째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그거 원래 내 돈이 아니다, 원래 누구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돈을 2억을 빌려서 빌라를 매수를 한 거죠. 근데 내 채무가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이 압류되고 경매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저 빌라를 팔아가지고 다시 2억 돈으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변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채무자의 생각은 내 재산은 없다 이 말이죠. 그 빌라 2억은 원래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내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모님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은행 채무 2억만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겠다 이 생각이고, 법원 생각은 아니 채무자님 당신 명의로 등기했으면 당신 소유물이잖아요. 그 빌라 당신 소유 맞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2억 빌렸으면 그래 그건 뭐 채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억울하면 채권자 목록에 은행 2억도 적고 부모님 2억도 적어서 부모님에 대한 채권도 탕감을 받으시든지, 빌라인 상태로 2억이 재산에 반영되든 빌라를 팔아서 예금 2억으로 재산에 반영되든 내게 아니고 원래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한테 돌려줬다 해도 부모님에 대한 편파 변제에 불과하니까 그 2억은 여전히 청산 가치에 반영된다. 이게 법원의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8월에 취업해서 9월에 바로 신청을 했으니까 최근 취업이 되겠죠. 법원에서 바로 물어봅니다. 급여 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계좌 내역, 그리고 보정하는 달까지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라. 그러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계좌 내역, 소득 내역을 보여주고 평균을 내라 이 말이죠. 한 번만
자본만 보여주고 끝이 아니라 재판하는 그 수개월 기간 동안은 얼마 버는지 계속 보여주고 평균을 산정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청산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순재산 가치를 일부러 낮춘 거 아니냐, 이렇게 낮춘 거 무효다, 대출 없었다 치고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런 보전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명을 했죠. 허리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로 썼다, 자영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업 경비하고 생활비로 썼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지금 공매 처분 다 돼서 가지고 있지 않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았는데 아파트는 등기부가 있고 자동차는 등록 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각하거나 추가 저당을 받으면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분도 배우자하고 공유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바로 물어봅니다. 팔아가지고 그 돈 어디 썼나. 그리고 소명을 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공매 처분을 유도한 것은 일부러 청산가치를 축소한 거 아니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소명의 취지는 그걸 팔아서 현금화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차피 병원비하고 사업 경비에 썼으니까 이거는 원래 개인회생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내용 아니냐, 좀 봐달라,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담보대출을 3천 땡겨가지고 의도적으로 3천의 재산가치를 낮추었으니까 청산가치에 3천 넣으라,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3천 받은 거는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예금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업 경비를 쓰고 병원비를 썼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할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소명을 했던 겁니다. 부동산도 등기부에 얼마에 팔았는지 금액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죠. 부부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8억에 팔았는데 은행에 담보대출 2억 5천을 변제하고 내 돈이 아니고 처가에서 1억 5천 빌려왔으니까 그 돈도 갚아주고, 맨 처음에 종잣돈도 내 돈이 아니고 와이프의 돈이었는데 그 돈을 와이프한테 줬는데 와이프가 그걸로 전세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계획을 세웠던 거죠. 민법상 원칙은 부부가 공유하는 아파트니까 시세가 8억이라고 봤을 때 담보대출 2억 5천은 저당권이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요건 빼주겠다. 그러면 5억 5천 남았으니까 공유니까 절반 2억 7천 5백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민법상 원칙입니다. 이 돈을 친정에 갚았든 배우자한테 갚았든 그건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절반이 본인 재산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처갓집에서 빌려온 돈 1억 5천을 그렇게 갚아주고 싶으면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라. 이것도 탕감받고 본인이 내는 변제금으로 일부 배당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민법의 원칙이죠. 다만 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해줬거든요. 원칙대로 처리해도 전혀 할 말은 없었는데 사안을 관대하게 해석해주신 회생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산은 원래 배우자하고 처갓집에서 구해온 돈이니까 돌려준 거는 그냥 봐줄게, 재산 영원이다, 그리고 은행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 진행하자, 이렇게 용인을 해줬습니다. 원칙은 나의 재산이 맞습니다. 공유 등기였으니까 요건 소명을 했던 겁니다. 형식상은 공유 등기였지만 처음에 종잣돈은 배우자가 구했고 부족한 돈은 처가에서 빌려왔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다, 그래서 돌려줬던 것이다. 아파트 팔고 받은 돈을 담보대출 갖고 처가에 갚아주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팔아서 어떻게 누구한테 변제했는지, 당초에 누구한테 빌려온 돈인지, 이런 것들을 계좌 내역을 첨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2분의 1의 가치 2억 7,500은 완전히 제외했고 나머지 재산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청산가치 1,600만원 정도만 인정받았거든요. 200만원 빼기 그 당시 1인 생계비 143만원 하면 56만원 변제하는데, 원래는 36개월 변제하면 끝나야 되는데 회생위원님하고 통화해서 요거 청산가치에서 빼주는 대신 60개월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변제를 좀 더 해준 거죠. 그래도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보신 거죠. 전체 채무액 1억 8,400 중에서 3,3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았습니다. 9월 1일에 신청해서 다음해 3월 27일에 개시 결정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재판이 좀 오래 걸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유하던 아파트를 팔았던 내역도 있고 자동차의 추가 담보대출을 설정했던 내역도 있으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